어머니, 이제 한 달에 30만 원 밥값 내세요. 식구가 많으니 한 달 생활비가 벅차네요. 이젠 어머님도 밥값 내셔야겠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그동안 이 집 저희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생활비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집 명의를 바꿔두신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제 지쳤어요. 내가 네 아들 둘을 다 키웠는데 이젠 손이 안 가니까 늙은이 내치고 싶은 게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제가 어머님 지금까지 모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밥그릇을 쥔 채 얼어붙었고 그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온몸을 바쳐 키워준 손주들 앞에서 제가 들은 말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년을 한솥밥 먹여온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65세 김순자입니다. 제 억울하고도 서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3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는 겨우 5살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 식당일, 뭐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져라 아파도 견뎠습니다. 우리 진수만은 남들 부러워할 것 없게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요. 서울의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하고 저는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혼자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죠. 엄마 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급히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어요. 어머, 진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밥은 먹었니? 엄마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하지만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결혼 소식이었어요. 같은 직장 여직원과 2년째 만나고 있다며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죠. 어머, 정말.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늦은 나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웠겠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엄마, 그게 결혼 준비하면서 집 문제가 좀 있어요. 요즘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저 결혼하면 혹시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 집 넓잖아. 방도 2개나 되고.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거예요? 엄마는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요즘 혼자 살기 좋은 원룸들 많더라고. 이 집은 저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보금자리였고 아들을 키워낸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계약서도 명의 이전도 없이 단지 말 한마디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며느리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진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수진아, 엄마라고 불러도 돼.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어머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1년 후,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며느리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복직했죠. 그때부터 진짜 힘든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어머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손주도 안 봐주시면 누가 봐요?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만요. 결국 한 번, 두 번 손주를 봐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매일이 되어버렸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첫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거든요. 손에는 항상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도착하면 며느리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어머님, 기저귀 여기 있고 분유는 냉장고에 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급히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갓난아기를 안았어요. 우리 강이야. 할머니 왔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채워주고 하루 종일 아이만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반찬도 해갔어요. 묵은지찜, 된장고추장볶음, 두부조림,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바로 그 맛으로요. 아들이 이거 좋아했는데 수진이도 맛있게 먹겠지.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세요. 어떤 걸 좋아하는데 매운 거요. 그리고 짜지 않게. 다음부터 며느리 입맛에 맞춰 요리했어요. 간을 싱겁게 하고 매운 걸 좋아한다니까 고춧가루도 넣고요. 며느리가 안 먹는다는 반찬은 아예 만들지 않기도 했어요. 어느새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죠. 엄마,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며느리 몸도 무거우니까 저도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월세방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했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둘째까지 태어나니 집안일이 산더미였어요. 기저귀, 분유, 이유식, 빨래, 청소. 며느리는 일 나간다며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아들 며느리가 데이트한다며 아이들 맡겨두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가끔 고마움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말 속에서 진정한 감사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손주들이 조금 자라니 이번에는 지적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요즘 애가 밤에 잘 안 자네요. 낮에 너무 재운 거 아니에요? 이 기저귀 말고 다른 브랜드로 써주세요. 애 엉덩이에 발진 생겼어요. 분유도 이거 말고 더 비싼 걸로 바꿔주세요. 손주들은 정말 유별났어요. 밤에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그 시절 제가 살이 5kg나 빠졌어요. 밤잠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느리 눈치 봐가며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부엌에 절대 안 들어왔어요. 퇴근도 늦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올 때가 많았죠. 손주들 씻기고 재우고 아들 저녁 차려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밖으로 나갈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하다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그래도 아들 며느리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손주들은 내가 보고 둘이서
여행도 보내줬어요. 휴가도 기꺼이 보내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한테는 달랐어요. 생신 때마다 비싼 선물 사들고 가고 용돈도 드리고, 반면 제 생일에는 어땠을까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말로만 축하한다고 했지 선물 하나 없었어요. 외식한다고 했지만 손주들 때문에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아들, 며느리는 자기 입만 신경 쓰고 핸드폰 하기 바빴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쓸쓸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인데 손주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서 집안일은 조금 줄었지만 제 몸은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사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달라더라고요. 엄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잘 되면 2배로 갚을게. 그 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아껴가며 써야 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 주었어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진맥을 보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속에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생활비는 며느리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한의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더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쌀쌀맞은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아들이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유독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게 바로 그 말이었죠. 어머니, 이제 한 달에 30만 원 밥값 내세요. 식구가 많으니 한 달 생활비가 벅차네요. 이젠 어머님도 밥값 내셔야겠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그동안 이 집 저희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생활비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집 명의를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제 지쳤어요. 내가 네 아들 둘을 다 키웠는데 이젠 손이 안 가니까 늙은이 내치고 싶은 게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제가 어머님 지금까지 모셨잖아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헌신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어요. 손주들 어릴 때 10년간 제가 쓴 돈들을 기록해둔 거였죠. 며느리가 카드를 주긴 했지만 제 돈으로 산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장난감, 옷까지.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00만 원, 20년이면 베이비시터 일당 10만 원, 주 5일. 20년이면 가사도우미, 시급.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나온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월세만 해도 2억 4천만 원, 육아 도우미비까지 합치면 대충 계산해도 총 4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맞나? 다시 계산해봐도 틀리지 않았어요. 허수음이 나왔어요. 평생 아껴 쓰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나 죽으면 이 집 하나 저 며느리가 다 가져가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흰 종이에 정리한 내역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종이를 본 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4억? 이 돈을 지금 달라는 거야?
그래. 그동안 월세하고 육아도우미비만 쳤다. 이 돈 나한테 주고 내가 먹고 자는 게 아깝지. 손주 돌본 값은 안 받겠다. 너희는 그동안 밀린 월세 내고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미쳤어? 이런 돈이 어디 있어? 없으면 이 집 팔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빌고 또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한 달 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동시에 서러웠고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도 없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혼자 살아야 하는데 뭘. 아들도 와서 빌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는 결혼할 때부터 엄마보다 강희애미가 더 소중했잖아. 손주들도 와서 할머니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팔린 돈으로 의정부에 작고 아담한 집을 구했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친정 근처였죠. 남은 돈은 모두 예금했고요. 아들네는 작고 낡은 전세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의정부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온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제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이 고요함이 좋아졌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만났어요. 순자 씨,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쪽에서 아들네와 살다가 독립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공기 좋고 살기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공기도 맑고 물가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와, 순자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정성껏 해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니 제가 더 고마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음식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예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건데 항상 바빠서 못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쓰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용기를 내어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평생 처음 하는 혼자 여행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아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구나. 1년 후 복지관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로 선정됐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해드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희 언니, 말자 언니, 정숙이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내년에 해외여행 가볼까? 해외여행이요. 저는 여권도 없는데 만들면 되지.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65세에 처음 만든 여권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친구 4명이서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파리, 런던, 로마, 꿈에서나 가볼 수 있을 것 같던 곳들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루브르 박물관도 구경하고 런던의 빅벤도 보고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순자야,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정말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진수야, 엄마 잘 지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들 목소리에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 한 번만 봬요. 제발. 생각해보마. 사실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죠. 일주일 후 결국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말이에요. 할머니, 큰 손주 강희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보러 와요? 할머니도 강희 보고 싶었어. 작은 손주 지호도 쑥스러워하면서 제 곁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사는 게 좋단다. 왜요? 할머니 나이에는 조용한 게 좋아.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말 뜻밖에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지금 와서 뭘? 아니에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제야 알겠니? 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어요. 아들도 매주 안부를 물었고요.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며 보챘다고 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봤어요. 순자야,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영애 언니가 말했어요. 아니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지금처럼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말자 언니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사는 의정부 집에서 말이에요. 엄마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차분히 보며 말했어요. 만약 다시 가족으로 지낸다면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산다. 합가는 절대 안 해. 둘째, 손주들 보는 건 일주일에 하루만. 셋째, 내 생활비는 절대 간섭하지 마라. 넷째, 서로 예의를 지켜라.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해주는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잊지 마라. 적당한 거리에, 가족에.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이 놀러 와요. 하지만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매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70세가 되던 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선생님,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간장 2스푼에 설탕 1스푼, 그리고 참기름 살짝. 제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는 친구들과 동남아시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유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내년에는 어디 갈까? 일본이나 중국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행이 저의 큰 낙이 되었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건강한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아요. 순자 씨, 비결이 뭐예요? 70세인데 50대처럼 보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정말 그래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손주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죠. 할머니 대학 진학 상담 받으러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강희도 이제 요리할 나이구나. 강요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원해서 하는 관계가 되니까 훨씬 좋았어요. 복지관에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순자 선생님, 저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려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경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집에는 화분들이 가득해요. 장미, 허브, 다육식물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들에 물을 주고 인사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라. 식물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요. 최근에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복지관 독서 모임에서 제 글을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순자 선생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책으로 내세요. 정말 그럴까 봐요. 저와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그 다음 화분들에 물을 주고 혼자만의 조용한 아침 식사를 해요. 오전에는 복지관에 가서 요리 봉사나 강습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 마시며 담소를 나눠요.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써요. 때로는 손주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해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하루하루예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을 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예금해두고 매월 적당한 용돈을 써가며 살고 있어요. 여행비, 취미비, 친구들과의 만남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의정부에 있는 제 작은 집 거실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는 제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이 보이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요. 곧 친구들과 만나서 내일 갈 온천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영희 언니가 운전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내일부터 2박 3일 온천 여행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대돼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요즘 아들네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일상에서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용기 있게 선택한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65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시기 바라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매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 이 사연이 공감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